안녕하십니까? 시청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여당에는 국난 극복을, 야당에는 혁신과 변화를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여당의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이 앞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민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바라는 것이지 일당 독주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 졸림마저 위태롭게 되었다면서 야당은 분골쇄신의 자세로 정책 대안을 통해 국민 앞에 다시 서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화제로 전소됐던 예장통합총회 소속 여수 낭독교회가 명성교회 후원을 통해 새롭게 지어집니다. 명성교회 선교기관 빛과 소금의 김종생 상임이사는 16일 드려진 신축공사 감사예배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낭독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희망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위를 깨뜨리고 이 위에 아마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꿈을 또 그런 비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낭독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찾고 싶은 그런 성전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을 맛보는 그런 낭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6월 전기 누전으로 건물이 전소됐던 낭독교회는 소식을 전해들은 명성교회 후원을 통해 오는 20일 새성전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은 오늘 9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새 성전은 5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어집니다. 사.15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과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기독신문 노충원 기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순구 교수 두 분 모시고 4.15 총선 이후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선거를 잘 치르게 됐는데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우선 두 분의 이 선거의 총평 어떻게 좀 보시는지 우리 한번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20년대 한국 유권자들의 생각이 노출되어졌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역사에 맡겨야죠.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네. 무의미하고 네. 또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이 사회를 살고 있는 한국 유권자들의 표현, 의사가 표현되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리하게 바라보는 기자님 어떠신가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네. 지역구만 163석, 야당인 그 미래통합당이 84석을 얻음으로 여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더불어시민, 열린민주 그리고 정의, 민생당까지 합하면 이제 범여권이 189석이고 미래한국과 국민의당까지 합하면 이제 범야권은 이제 106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여당의 압승은 이제 일부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코로나19라는 지금 그 급박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를 하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걸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그 소외된 국민들의 아픔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헤아리지 못하고 막말 같은 것들을 좀 노출함으로 인해서 네네. 표를 잃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총선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모두가 국민의 소통, 국민의 마음, 어떤 이런 마음인데, 자, 이번 선거가 정치권과 또 우리 사회에 변화를 좀 굉장히 많이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우리 교수님 바라보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변화 속에서 네네. 우리가 이 총선의 민의를 이제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것이 네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해오던 바가 옳은 것이었다. 네.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입장, 그런 시그널을 이 총선에서 받아가지고 네네.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네. 이 사회가 아주 복잡하게 될 위험성이 있을 수 네. 있겠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국회와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몇 네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을 터인데요. 네네. 우선 적극적으로 말하면 해야 할 일은 이 총선을 치르면서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네. 하는 일들이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네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국회나 행정부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지금 대다수 과반수 이성을 이제 여당이 차지했는데 그 힘을 가지고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빨리 제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네네. 이 사회는 더 큰 분열을 이제 겪게 되어지겠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네네. 과연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대로 안 할 것인지 이건 문제이지만 네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태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는 경제 정책을 해왔었는데 경제 정책. 네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정부도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조금 덜해요. 네네. 그러나 조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면 네네. 다시 시장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경제 정책을 막강한 여당의 의원들의 힘입어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요게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예. 될 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야당의 입장을 같이 아울러 가지고 네네. 국민을 하나로 만들려고 해야 할 일. 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네.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개헌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특별히 개헌 가운데 양성평등 지금 헌법에 되어 있는 네네. 거죠. 그거를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네네. 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빼려고 하는 시도 네네. 또는 그와 같은 여러 장치들을 헌법 안에 집어넣는 헌법 수정하는 것 네네. 그런 것들은 하지 말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려점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지금까지 되어 보면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시도하게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라고 하는 염려도 되어지는데 우리 자 기자님이 바라보는 어떤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네. 국회에서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보통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개헌 같은 경우가 가장 그 많은 의석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네네. 3분의 2인 200석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재 득표 상황으로 봐서는 개헌 외에는 야당의 반대가 아무리 있다거나 그리고 또 범여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당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중점을 두었던 그 통일과 관련된 정책들이요. 그리고 또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 그리고 또 세월호 유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소외계층이랄까 이제 약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개혁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영호남의 표심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제 당별로 그렇죠. 바뀌고 네네. 그리고 또 서울에서 같은 경우도 강남 3구의 그 투표와 또 그 외 그 지역에서의 그 개표 결과가 당별로 극심히 갈렸던 것을 볼 때 여전히 지금 그동안 우리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보여줬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여전히 극심하게 남아있구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고 또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후폭풍이 더 거세질 것인데 이 경제 문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염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 하나가 분열이라는 말이에요. 분열. 뭐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국가도 이게 잘 소통을 전제로 해서 이게 하나 되는 게 참 시그너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좀 의문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자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온 여러 이번에 정당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기독정당, 기독자의 통일당이 나와서 예년보다는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기대하게 되어졌는데 자 두 분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교수님 한번 입장 말씀해 주실까요? 예,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면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네네. 기독정당이라는 정당이 나오는 것은 네.
원칙적으로도 안 되고 네. 전략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선 전략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죠.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지를 한다고 쳐도 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천다고 해도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볼 때도. 네네. 더군다나 기독 정당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이 세상에 또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의 정당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더 극심한 분열을 이 세상에 낳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지죠. 네. 더군다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종의 이해단체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네. 기독 정당의 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기독 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네. 이거는 우리가 과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기독 정당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네. 그래서 궁극적 선교나 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나쁜 영향력만 있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교수님 입장에 이제 반대,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라면 우리 기자님 입장은 긍정적인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일단 이번에 그 비례대표를 노리고 원내 진입 오수를 도전했지만 이제 기독자유 통일당이 실패를 또 했죠. 예. 이번에 그 3%의 비례대표를 내면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네네. 1.2% 모자란 1.8% 득표에 그쳤습니다. 예, 기독자유당이 이제 최고 득표를 했던 것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2.63%의 득표율을 기대했고 사실상 올해에는 그 조국 전 장관 사태도 있었고 또 경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보수 세력의 불만이 커졌고 또 한기총 대표회장이었던 정광훈 목사가 그 광화문 집회를 잘 이끌면서 기독당의 선전이 사실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광화문 집회가 이어지지 못했고 정광훈 목사가 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그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층의 불만을 상당히 집결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각종 현 정권에 대한 막말을 생산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그 포용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실패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네네. 특별히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 정당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기독교 정당 활동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합일되지 못한 점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정치와 교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다양한 모습이 이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효과를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 뭐 선거는 다 지났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 선거 이후에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전히 굉장히 힘든 이 시기에 교회와 사회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예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이 사회 안에도 그랬고 잘못된 프레임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마치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받아는 것이 당연한 거다. 네네. 라는 인식이 네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네네. 생각되어져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앞장서서 방역을 잘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역은 교회가 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방역을 할 것이냐는 원칙도 사실은 교회가 정해준 거예요. 2m 거리두기 뭐 이런 얘기 처음서부터 교회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회 스스로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 가운데에서 예배를 제대로 다 드린 교회 공동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하는 공동체도 아주 축소해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예배를 강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도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인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교회의 집회를 자제시킬 수 있다. 네. 허용적인 제한적인 허용 뭐 이런 얘기들이 예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랜 서구 역사 속에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온 것이죠. 어떤 역사들이 있었느냐 하면 한동안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사회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또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네네. 나치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죠. 또 일제하의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일본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죠.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네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큰 원칙을 오랫동안 아주 분명히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의 일은 교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하는 그 입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국가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몇몇 주지사가 그랬는데 50명 이상 모일 때 모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몇몇 주지사들의 선언을 한 것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문체부 장관님께서는 그런 입장을 잘 표현을 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정부 인사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른 식의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입장을 천명하는 대로 나타나야 앞으로 국가도 제대로 되어지고 교회도 제대로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가가 교회를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심지어 예배를 신앙의 자유를 강행이란 말을 언론에 많이 비추어서 오히려 이제는 정부가 교회를 어떤 굉장히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것이 아마 이 코로나19가 선거하고 좀 맞물려서 이런 표현이 좀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기자님 바라보는 시각 어떠신가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네. 아마 코로나19 사태와 또 총선이 지나면은 네네. 일단 이제 총선이 지나면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도 좀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그런 정치 공학적인 것들도 충분히 좀 배려된 그런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이러면 뭐 교회가 뭐 정부만 사회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럼 교회가 우리가 어떤 쇄신이 필요할까?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교수님 바라보는 시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다워짐 이게 제일 네. 필요한 것이죠. 네. 지금 그곳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아까 우리 분열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교회 자체가 분열되어진 것이 이번 선거에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네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네네. 모두가 힘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네네. 아무도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지는 않는 듯한 이 아주 이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예배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인과 네.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 그 기독교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네. 부족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네. 기독교의 예배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번에 예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타나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과연 예배에 생명을 건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전에 별로 예배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 사태 속에서만 예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들을 위주로 하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사람을 향하여 박수 친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느 교회 공동체나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 중심의 예배를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죠. 그러므로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 성경이 말하는 예배됨,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됨,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도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다움, 어떤 성경의 본질. 자, 우리 기자님 바라보는 한국교회 쇄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지난 2월에 기윤실이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한 네네. 것을 기억하실 텐데 이때 교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30%에 머물렀고 네네. 63.9%는 교회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68%가 신뢰할 수 없다. 네네. 종교별로는 가톨릭이 30%고 불교가 26.2%인데 기독교는 18.9%만 지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과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남에 대한 부족, 배려 부족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명이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사회와 충돌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교회가 사회로부터 얻느냐 못 얻느냐는 그것과는 좀 별개라고 보이기 때문에 신뢰 문제가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니까 이제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에서 문자와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한 어떤 그 관리가 목사님에게 그 예배를 드려주지 않아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안 드려줘서가 고맙다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사회가 몹시 힘드니 목사님과 교회에서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일화가 바로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좀 속상해하기보다 과연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기에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말을 쓸 정도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맞물려 국회의원 선거, 정치권까지 해서 교회와 정치 국가가 참 혼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폭풍이 지나갔는데 정치도 인간을 향한 배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이 두 부분이 좀 잘 이제 화합되어져서 정말 어떤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나의 본질을 찾아가서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국가를 다시 한번 만들기를 우리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 두 분 오늘 아름다운 말씀 선거 후에 깊이 우리 또 가슴이 새기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은 가장 잘 헤아려야 하는 것이 민심이죠.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청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